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 아주 오랜만에 왔죠. 어, 제가 일을 하면서 또 쉬는 날은 운동하고 또 봄이 돼서 꽃구경도 가야 되고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즈음에 굉장히 여러 사람 만나라 바쁜 와중에도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서 이 책을 골라봤고요. 제목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정선용 정스토리로 알려주신 분인데요. 빈자가 쇼핑할 때 부자는 투자한다. 그래서 이분이 쓴 이 내용이 저한테는 정말 배울 점도 많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많았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고른 내용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다. 가난, 경제의 토대를 잃어버린 시간, 그곳에는 슬픔이 있다. 슬픔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밥처럼 흔하고 흔한 단어이다. 그러나 슬픔에는 밥의 한, 밥의 정, 밥의 땀, 밥에 피가 섞여 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했다. 그 시절의 가난에는 슬픔이 있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불편할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 달래도 아버지는 가난이 너무 슬펐다. 부끄러워서 슬펐다. 아버지는 공부로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책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책은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불편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책 속의 위안은 현실과는 달랐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슬픔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믿고 싶었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아버지는 1981년 땡땡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미아리에서 성북동으로 가는 85번 버스로 통학을 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번호의 버스다. 그 시절 중학생은 검은색 교복을 입었고 옛날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거나 한 손으로 들고 다녔다. 그때 아침 통학버스는 지금의 지옥철을 능가하는 만원 버스였다. 1981년 5월 1일 화창한 날이었다. 아침 등굣길에 버스를 탔다. 웬일인지 그날은 만원 버스가 아니었다.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했다. 그래도 빈 좌석은 없었다. 중학교 때 아버지는 키가 작았다. 아버지는 버스 손잡이를 잡기 위해 단이 높은 버스 뒤쪽으로 갔다. 버스의 뒤편에서 한 손은 버스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책가방을 잡고 있었다. 내 앞에 좌석에는 21~22살 정도 보이는 회사원 누나가 앉아 있었다. 누나는 하얀 브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누나와 나는 눈이 마주쳤다. 그 누나는 아버지의 책가방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때 잠시 머뭇거렸다. 도시락 반찬 때문이었다. 김치 반찬이 맥심 커피병에 담겨 있는데 병뚜껑이 헐거워 혹시나 김치 국물이 밖으로 흘러나올까 걱정이었다. 그러는 찰나 누나가 갑자기 가방을 당겨서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버스는 출발하고 아버지는 가는 내내 찜찜한 마음이었다. 사람의 예감은 어느 때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다. 아버지의 예감은 적중했다. 어머나, 나 어떡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나의 당혹스러운 비명이 들렸다. 아버지는 바로 책가방을 내려다보았다. 아, 망할 놈의 김치국물. 가방 틈 사이로 김치국물이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누나의 치마 위에는 김치국물이 흥건했다. 누나가 내 가방을 잡고 위로 올리자 가방에서 김치국물 방울이 계속 뚝뚝 떨어졌다. 아버지는 얼른 가방을 받아 들었다.
김치 국물은 아버지의 바지와 신발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누나는 자기의 손수건으로 치마 위 김치 국물을 연신 닦아냈다. 아버지는 김치 국물이 계속 흐르는 가방을 들고 그 누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 누나는 괜찮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 김치 국물 이외에 다른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버스가 도남동의 태극당 정거장에 멈췄다. 아버지는 난감해 하는 그 누나를 뒤로하고 차가 멈추자마자 출입구로 달려가서 바로 내렸다. 아버지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 아니었지만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태극당 뒤쪽의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리고 골목길 쓰레기통에 반찬통을 버렸고 노트를 찢어서 책가방 속을 닦았다. 수학책과 영어책은 이미 김치국물에 젖어 있었다. 교과서도 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버리지 못했다. 공부할 때마다 김치국물 자국으로 얼룩진 교과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그 교과서가 부끄러워서 슬펐다. 그 기억은 선명한데 그 사건이 있던 날의 기억은 이상하게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학교에 갔는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날 점심을 먹었는지, 어떻게 집에 갔는지, 버린 반찬통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없다. 김치국물, 그 가난이 부끄러웠다는 기억 이외에 다른 기억이 없다. 전혀 없다. 아들아,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저 불편할 뿐. 이 말은 거짓말이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슬픈 것이다. 아버지는 그 일을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낯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가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버지는 말한다. 가난은 김치국물이다. 버스 안에서 벌거숭이로 있는 듯한 부끄러움이요. 그것이 가난이라고 아버지는 50이 넘어서도 가난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한다. 가난이 아직도 나는 부끄럽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불편할 뿐이다. 언제쯤 나는 이렇게 고상하게 가난을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지금도 못하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같은 일을 겪는 게 싫고 너희의 아이들도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경제 공부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이유다. 아버지가 경제의 본질인 돈 할 때 아직도 너희의 표정은 일그러진다. 내 표정처럼. 그래, 돈은 더럽다. 그러나 그 더러운 돈이 사람의 주머니에 없으면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 아버지는 내가 돈이 없어서 더러워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가난이라는 김치국물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아버지가 중학교 때는 김치국물이었고 아버지가 직장 생활할 때는 상사의 욕이었으며 퇴직한 지금은 엄마의 슬픈 표정이다. 아버지의 가난과 너의 가난은 분명 다른 방식이고 다른 얼굴을 한다. 너희 시대에는 가난이 어떤 가면을 쓰고 오려는지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내 시대의 가난에 대비해야 한다.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라는 이 아버지의 말을 흉금에 품고 있어야 한다. 혹시나 아버지 얘기를 듣고서 오해할까 싶어서 말해둔다. 가난 속에서 아버지를 키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아버지가 원망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어릴 적에 잠깐 그런 생각을 했지만 너희가 태어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가난에서 힘겹게 버티셨던 두 분께 고마울 뿐이다. 두 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애인다.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이 말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당부다. 사랑한다, 아들아. 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답장을 하는데요. 아버지의 등불로 세상을 봅니다. 아들, 나 퇴직한다. 지난해 가을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냐? 밥 먹었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퇴직 이야기를 꺼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도 별일 아닌 것처럼 들었다. 뭐 하실 거예요? 라는 내 물음에 아버지는 글 쓴다 라고 짧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써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다. 글의 제목은 늘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였다. 그때 나는 병장이었다. 만사가 귀찮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오는 아버지의 글은 그저 열어서 읽음 상태가 되도록 하고 내용까진 읽지 않았다. 아버지의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 영화 기생충을 보고 나서다. 처음에는 영화가 대단하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는 마음이었다. 정작 영화를 보고 나는 처음엔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서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영화 속 장면처럼 홍수로 오물이 역류해서 솟구치는 변기 위에서 젖은 담배를 피우는 그런 기분이었다. 영화를 보고 나는 비로소 내 눈으로 가난이라는 명확한 실체를 본 듯했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내가 어제 기생충이란 영화를 봤거든? 어렸을 적 우리 반지하에 살았을 때가 저런 모습이었을까? 그때 생각이 났어.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소재로 반지하의 삶이라는 글을 써서 보내셨다. 나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아버지의 글을 한자 한자 읽었다. 반지하의 삶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이 저렸다. 아버지는 반지하의 습관을 너희에게 대물림하긴 정말 싫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가슴 한구석이 찌르듯이 아팠다. 그날부터 아버지의 글이 다르게 읽혔다.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 가난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라는 글 속에서 가난한 소년인 아버지가 보였다.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계산하던 그 술값 속에 아버지의 욕값이 보였다. 뒤축이 다 해진 구두에선 아버지의 고단한 하루가 보였다. 김치국물 속 소년도 아버지이고 욕값으로 월급을 받던 월급쟁이도 아버지이고 뒤축이 다해진 구두를 신은 퇴직자도 아버지다. 소년, 월급쟁이, 퇴직자, 그 모든 아버지의 고투 덕분에 나는 이렇게 컸다. 나는 가난을 경험한 적이 없다.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다. 나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단했을 것이다. 그렇게 힘겹게 사셨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오신 아버지께 보답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내 삶에 탄탄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내 삶이 황폐해지는 일이 없게 하는 것뿐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니 그때 보이는 것이 전과 같지 않더라. 지금 내 눈에 비치는 아버지의 모습은 전과 같지 않다. 아버지는 지금 퇴직이라는 구렁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신다. 그 안간힘은 바지 속 헐렁거리도록 얇아진 허벅지에 있고 반백이 되어가는 머리카락 사이에 있고 신문을 읽을 때마다 콧등 아래로 내려쓴 안경 속에 있다. 그 안간힘이 깜깜한 어둠이 드리운 동굴 같은 현실에서 환히 등불처럼 빛나고 있다. 오늘도 나는 그 등불로 세상을 보고 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아들의 편지로 이 책이 끝나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이 정선용 님은 이 책을 씀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 뜻을 다 이루신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자기의 갈 길을 확실히 알고 아버지한테 답장을 하는 그
그것만 봐도 성공한 스토리가 아닌가 싶네요. 네, K가 추천하는 책 K주책 아주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함께 나눌 것을 약속합니다. 네, 감사합니다.